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만수르TV 계좌 CBS 시즌2 정화 온라인 두 번째 시간 재정금융 되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은 재정금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책 아카데미 주제들에 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관계들을 설명했었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포지션에서 정책적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시장경제를 떠받친다고 볼 수 있는 재정금융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정금융 왠지 단어만 들어도 짜증나는 분야일 것 같죠? 단어에 쫄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전해보시면 된다. 재정금융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돈 쓰고 돌리고 뭐 그런 거라 그랬죠.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경제 쪽의 이쪽 분야든 민주주의 쪽의 이쪽 분야든 지원을 하든지 힘을 빼든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방법이 돈 주는 거죠? 지원금, 보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결국 돈으로 해야죠. 뭐 그럼 어떻게 돈을 돌리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재정은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이에요. 뭐 사전에도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산을 조달하고 뭐 관리 사용하는 거라고 나오죠. 영어로도 퍼블릭 파이낸스. 한마디로 재정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뭘까요? 뭐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세금 뜯어가서 쓰는 거 그거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이라는 게 결국에. 그럼 이걸 왜 하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화. 뭐 학교 다닐 때 어디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돼 있는 그런 항목 같아 보이죠? 이게 학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나봐요. 실제로 재정학이라고 경제학 쪽에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뭐 상경계열 같은 데 가면 배우고 뭐 행정고시나 뭐 또 그렇고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에도 재정학 과목이 있어요. 인터넷 서점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교과서, 수험서에서 이렇게 책들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 나라에서 세금 걷어갖고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이렇다는 건데 야매로 이제 살짝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요거 이제 뭐 도로나 항만 같은 거 기업들이 단독으로 하고 뭐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뭐 돈 드는 건 둘째치고 뭐 각자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도로는 하나만 만들고 다 같이 쓰면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국방, 치안, 뭐 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이제 나라에서 하면 된다. 뭐 그런 개념이고 소득의 재분배는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사회 안전망, 복지 같은 거. 돈 좀 버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서 받아내서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재분배라고 하는 거죠. 건강보험 같은 것도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의 안정화. 이게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 이런 때 중요한 거죠. 나라 재정 풀어갖고 위험한데 좀 커버해주고 하는 거. 요런 거에 더해서 뭔가 좀 특정 산업 분야 같은 거 육성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초기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보면은 세금 뜯어가지고 잘만 쓰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잘 뜯어가고 잘 쓰면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국가 경영이 이게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재정이 대충 뭔지 나왔다고 치고 지금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각 주제마다 해당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고 거가 어떻게 생겨오는지 뭐 하는 앤지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한다고 쳐도 이제 그런 부처들을 결국엔 돌려야 될 거잖아요.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뭐 첫 번째 일자리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뭐 각 담당 부처가 있다고 보기가 애매해. 그리고 뭐 전체 부처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재정금융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부처가 나오죠. 재정은 어딜까요? 기획재정부 되겠습니다. 여기 장관은 한 레벨 높죠. 부총리죠. 역시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돈 만지는 데가 짱이라니까. 여기가 이제 행정부처 중에서 킹왕짱이라고 보죠. 보통 행정고시에서 최고로 성적 좋은 엘리트들이 가는데도 여기고 모피아라는 말까지 있을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뭐 장관 바뀔 때나 뉴스에서 한 번씩 보면 모를까. 일반 국민들 먹고 사는 데서 제일 느낌 확 오는 데는 여기죠. 국세청.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찰청보다 무서운 데가 이거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받아가 주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정책 아카데미 오시면 더 자세하게 이런 기관들 뭐 조직도부터 해갖고 좀 더 보는데, 여기서는 일단 어떤 부처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체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재정이란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재정 조직. 얘네가 좀 전에 봤던 기획재정부, 국세청, 이런 애들이고, 국세청이 세입, 여기서 세금 뜯어오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짜서 쓰는 거죠. 근데 이 예산을 행정부가 지 맘대로 쓰면 안 되니까 이쪽 뭐 예산 심의하고 뭐 결산하고 하는 기능이 이제 국회에 있는 거죠. 요 밑에 재정 수지는 뭐 쓰고 나서 결산해보면 당연히 적잔지 흑잔지 나올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 왼쪽에 이제 재정 구조는 이제 이게 나라에서 예산 짤 때 돈 들어오는 소스로 치는 게 저 국세청에서 뜯어가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거든요. 이게 뭐 살짝 보면은 이제 세금 말고 기금, 뭐 세외 수입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본 수업에서 배우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있고 잘 걷어서 잘 쓰고 그럼 모두가 행복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각 단계마다 이슈들이 많아요. 돈이 걸린 거니까. 뭐 그것도 어디 뭐 한두 푼인가? 한번 보시죠. 각 단계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뜯어올 때 공평 과세 문제. 쓰고 나서 이제 적자가 크면은 국가 부채 문제. 이런 거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쪽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뭐 사회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진짜 큰 문제는 이 돈 쓰는 단계. 여기서 발생하죠. 대충 느낌 오실 것 같은데.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셔야 돼. 시즌 1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 있죠? 정경건은 사법종교 유착고리. 어? 오랜만에 보시나? 얘네들이 이제 주로 여기를 공략하는 애들인 거죠. 예산 짜는 거부터 해서 심사하는 놈들이랑 다 뭉쳐서 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여기 사업 부실화, 뭐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뭐 이거 뭐 딱 보면 아시겠죠. 뭐 지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고, 뭐 뒤에 책임 안 지고 하는 거. 여기 제도적 허점이라고 이제 쓴 거는 뭐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뭐 편법으로 행정부 맘대로 뭐 바꿔 쓰고 하고 뭐 그런 거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네들이 해먹는 구조 같은 거는 시즌 1의 8편 공수처 특집에서 따로 설명한 게 있죠. 간만에 복습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왼쪽에 공평 과세나 이게 국가 부채 문제도 이쪽 돈 쓰고 어쩌고 하는 거를 잘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이슈들이 비슷하게 있겠죠. 큰돈 걸린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냐가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냐 못 먹고 사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 본 수업에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조세나 예산 이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거, 외국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또 잘 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토론도 하고 배우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얘네들부터 날려야 된다 라고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거죠.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로. 재정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뭐 자주 쓰는 말이고 접하는 말인데 사전에는 꼴랑 이렇게만 나와요. 딴 데 어디 좀 찾아보면 또 이런 정도로 좀 나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 풀어 쓰면 이렇게 길어지네요. 대충 느낌으로는 다 아시잖아요. 뭐 은행에 돈 넣고 빼고 뭐 어디 보내고 빌리고 빌려주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늘상 쓰는 거죠. 살면서. 뭐 한자로 보면 금자야 뭐 워낙에 뭐 기본인 거고, 융자 이거 막상 이제 글씨로 쓰려면 좀 어려운 감이 있죠. 녹인다는 뜻이 있어요. 금속이 녹는 온도를 뭐 용융점 뭐 이러잖아요. 요 그림처럼 돈, 금을
녹여서 흘려보내준다. 옛날에는 뭐 돈이 금속이었으니까 딱딱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녹여서 뭐 잘 흐르는 것처럼 뭐 돌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만수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돌아서 돈이라는 농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돈을 돌리는 활동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요런 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치고 금융이 왜 중요하냐? 국가 경영이랑 금융이 뭔 상관이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있죠. 국가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얘네들 간에 이제 돈 돌리는 역할을 그 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이 담당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뭐 사업해서 판매 대금 받고 직장에서 월급 받고 나라에 세금 내고 뭐 어디 송금하고 주식 거래 뭐 부동산 거래니 뭐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다 금융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뭐 요새는 뭐 직접 돈다발 들고 다니는 것도 거의 없으니까. 특히 뭐 정부나 뭐 기업에서 특히 그런 뭐 일단 의심 받는 거죠. 또 이게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나. 이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금융이. 그러니까 왠지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냥 금융 시스템 망가지면 그냥 경제가 스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요런 거는 국가 인프라로서 이제 중요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측면에서 또 다른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진짜죠. 좀 더 폼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돈 필요한 사람이랑 돈 가진 사람 가운데서 돈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해야 된다. 중개 역할을 하는 거 뭐 대충 알겠는데 효율적 배분은 뭔 뜻인가 싶죠. 배분은 뭐 나눠준다는 뜻 같은데 말이야. 뭐 일반인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은행이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지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을 나눠준다는 게 그냥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국가 경영 관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런 건데, 아까 재정에서 나온 뭐 도로 건설하고 뭐 국방 이런 거 관련한 거랑 약간 달라요. 사실 요거는 김광수 소장님한테 수업에서 들으셔야 진짜인 거긴 한데 한번 야매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치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누가 만들어? 기업이 만드니까 나라에 기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라에 이제 안팎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행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서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겠다 라고 말 먹었다 쳐봐요. 그러려면 이 돈을 어떤 기업들한테 줘야 되겠어요? 뭐 빌려주든 그냥 주든 아무튼 뭐 돈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배분이죠.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이 회사의 사업 계획을 보고 돈 가져가서 사업해갖고 잘 벌어서 잘 갚을 기업한테 돈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오니까 그 기업들이 멀쩡하고 안 망할 기업들이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사업을 제일 잘할 기업부터 이렇게 돈을 순서대로 받게 될 거잖아요. 삐리리한 애들은 못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 돈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투입 대비 산출물, 양질의 일자리가 잘 나오게 된다. 이게 그 금융의 역할 중에 효율적 배분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요걸 잘해야지 일자리가 잘 나온다 이런 거죠. 이게 똑바로 안 되고 이제 불량한 기업들이 정치권 관료들이랑 결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 대출 땡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가지겠죠. 사실 이건 진짜 야매로 설명한 거고 자세한 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배우셔야 돼요. 금융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정책 아카데미 하면서 자주 나올 건데요. 경제를 분석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를 볼 때 그냥 통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생산경제랑 교환경제. 생산경제는 뭐 자본경제라고도 하고 교환경제는 자산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생산경제, 교환경제로 통일할게요. 그럼 이게 네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실물 생산경제,
금융생산경제, 실물교환경제, 금융교환경제 이렇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눠서 각 경제 주체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게 어디에 속해서 발생하는 건지를 봐줘야 된다. 각 영역이 어떤 거냐 하나씩 보시죠.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실물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는 뭔지 아시겠죠? 실물은 상품 서비스고 금융은 뭐 돈이죠. 생산 경제랑 교환 경제는 뭐 생산은 만드는 거고 뭐 교환은 돌리는 거라고 봐야 되나, 뭐 아무튼 일단 생산이 먼저 있어 교환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실물 생산 경제, 이걸 이제 보통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초 체력,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옛날에 IMF 오기 직전에 정부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뭐 이런 뻘소리 하고 있다가 폭망했던 거 생각나시는 계저씨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그때 펀더멘탈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실물 생산 경제, 이게 이제 가게, 기업, 얘네들이 열심히 삽질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공장, 이게 이제 경제의 기본이고, 여기가 일단 잘 돼야지 일자리도 많이 나오겠죠.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수출 제조 대기업부터 해갖고 뭐 동네 마트, 빵집, 치킨집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 소속이에요. 그리고 금융생산경제, 이건 뭐냐? 이 실물 생산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돈 땡겨주는 거. 폼나게 말하면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그 사업 잘할 것 같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돈 땡겨주는 뭐 그런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직접 금융이냐 간접 금융이냐 뭐 무역 신용 이런 거 나눠지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직접 금융하는 데가 증권사, 간접 금융하는 데가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무역 신용은 뭐 수출입 관련한 그런 거 있죠. 신용장 어쩌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무튼 이제 실물 생산 경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실물 교환 경제. 교환은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래하는 거 뭐. 거래라고 하니까 무슨 대형마트나 슈퍼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물 경제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뭐 그런 쪽이니까. 얘네들은 이른바 이제 실물 경제 기초되는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거 거래하는 거 기본이에요. 부동산, 그리고 뭐 귀금속, 금 같은 거, 그리고 뭐 석유, 뭐 철광석, 뭐 곡물 뭐 이런 거, 이런 원자재 같은 거까지. 그러니까 계저씨들이 이제 슈퍼 가서 이제 라면 사고 소주 사고 이런 쪽은 아니라는 거죠. 뭐 알코올을 몇만 리터를 뭐 거래한다 뭐 이러면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영역에서 이제 거래를 잘 해가지고 시세 차익 먹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여기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투기하고 금 투기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이쪽도 결국에는 이거 펀더멘탈,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은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원자재 사가지고 공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 거래 잘 해서 싸게 잘 사서 잘 넣으면 좋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봐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환경제. 아까 이제 금융생산경제가 실물 생산경제 요거를 제대로 돌릴 수 있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금융교환경제도 마찬가지로 실물 교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금이나 뭐 곡물 원자재 같은 거 뭐 그냥 생으로 거래하는 거 말고 뭐 선물 거래 뭐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쪽이고, 여긴 또 그거에 더해서 실물 자산 말고 금융 자산이라고 불리는 거, 여기서 나온 거, 요거 자체를 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외환 이런 거 거래하고 그러는 거. 계저씨들이 한 번씩 다 꿈도 꿔보고 피도 봤을 법한 돈 놓고 돈 먹기 판 주식시장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이쪽 영역에 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 있죠. 계저씨 EBS 시청자분들은 부디 무시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건 만수르가 대충 야매로 설명한 거고, 실제로 제대로 된 해석은 정책 아카데미에 오셔야 들으실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왜 소개했느냐?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이제 초반에 설명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금융의 역할 중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이제 단순히 이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4개 영역 전체에 돈이 똑바로 돌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엄청 중요하다. 결국 이런 식의 결론을 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소개한 것 중에 이거 경제 4가지 영역만 잘 아셔도 돼요. 일단 이게 어디 가서 구라를 풀 때 폼이 나거든요. 다른 데서 이게 흔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씨들 이제 이런 거 머릿속에 한번 잘 쟁여놨다가 회사에서 뭐 술 먹다가 한 번씩들 질러보세요. 실물 생산 경제가 펀더멘탈이네 뭐 이러면서 한번 뭐 효과가 꼭 좋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데 관심은 한번 끌어보실 수 있다. 아무튼 금융이 엄청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몇 페이지를 썼네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금융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나라에서도 이거 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이런 부처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킹왕짱이에요. 그 밑에 금융감독원 있고 뭐 예금보험공사 이런 뭐 산하기관들 있고 이런 거예요. 금융산업은 일단 규제가 많고 감독이 빡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수업에서 배우시니까. 그리고 금융 쪽에는 이제 정부 부처는 아니고 중앙은행인 게 따로, 중앙은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이게 이제 정부하고는 약간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법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나 이제 그거에 기반한 뭐 금융 시스템 뭐 기능이나 원리 뭐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아카데미에서 소장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수르가 뭐 야매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약간 독립적으로 놀도록 법이 돼 있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물 경제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금융 경제 쪽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이 얘네가 이제 각 경제 시스템이 작살이 안 나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 도구로 이제 재정을 쓰는 거고 중앙은행은 뭐 금리 이런 거 조절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또 글로벌 경쟁 상황에 맞춰서 뭔 일이 났을 때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금융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역시 국가 경영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이쪽은 더 머리 아프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한데 배우고 준비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어려운 거라는 거를 모르고서 국가 경영 한답시고 자리만 잡고 앉아서 설치는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만 알아도 김강수 소장님 같은 진짜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경제 4개 영역 또 나왔네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뭐 맛보기로 한다고 그래놓고 더 이상 하면 머리 아프겠죠? 일단 재정금융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 아카데미 수업이 어떤 식이고 어떤 말들이 뭐 오가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책 아카데미 시식 코너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3개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뭐 이건 이제 5분짜리로 이제 완전히 짧게 줄인 거라서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로 분위기만 한번 보셔라 뭐 이 정도예요. 재정금융펀드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 좋다. 이번에 이제 한 시청자분께서 상계동 만수르TV를 상징할 만한 영상 클립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물 2리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다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뭐 집에 갇혀서 어지간히 할 일이 없긴 하셨나 본데 아주 내용이나 뭐 미적 감각이 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려 팬덤 현상까지 생긴 상계동 만수르TV 팍팍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김혜수씨랑 박정아씨가 구독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물 2리터님께서 보내주신 정성에 보답하고자 소주를 한잔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술방이라고 하죠. 물 1리터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산업통상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